이번 시간에는 중독을 진단하는 시스템에 관해 공부하고자 합니다. 의료적인 측면에서 진단은 의사가 하는 것이지만 중독 상담을 하고자 한다면 진단 기준을 확실하게 숙지하고 진단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중독의 진단을 위한 정신장애 진단 체계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공부하죠. 그럼 우선 이 세계보건기구에서 발간한 국제질병분류체계인 ICD를 살펴보죠. 지금은 ICD-10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라 그래서 이제 ICD인데요. ICD-10판인 거죠. 이걸 사용하고 있는데 조만간 11번째 개정판인 ICD-11이 출간될 예정입니다. ICD는 1900년 세계보건기구의 전신인 세계보건모임에서 1판을 출간한 것이 시초입니다. 이 체계는 전체 질병을 진단하는 기준으로 정신장애 진단 기준이 포함된 것은 5판 때부터였습니다. 그리고 정신장애 안에 중독 관련 장애가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주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에서도 주로 사용되는 진단 체계는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발간한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인 DSM입니다. 지금은 DSM-5, 즉 5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DSM-5는 2013년 5월에 개정된 것입니다. DSM-1은 1952년도에 처음 발간되었죠. DSM-5에는 전체 20개 범주에 300여 개의 정신장애 진단명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1994년에 출간되어 2013년까지 사용했던 DSM-4에는 중독과 관련된 장애가 물질 관련 장애만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DSM-5에서는 물질 관련 및 중독 장애가 중독을 진단하는 범주입니다. 조금 달라졌죠. 중독 장애라는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알고 계셔야 할 것은 DSM-5에는 DSM-4에 있던 뭐뭐뭐 의존, 뭐뭐뭐 남용이라는 진단명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의존과 남용이라는 말을 쓰긴 하지만요. 진단명에서는 사라졌다는 거고요. 참고로 DSM이 계속해서 ICD 체계와 조금 더 유사해져 조화를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두 체계를 개정하는 위원회에 속한 위원들 중에 이제 겹치는 사람들이 이전보다 많아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눈치 빠른 분들은 이미 아셨겠지만 DSM 4판은 로마자 숫자로 되어 있고요. 5판은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소문에는 소수점이 포함된 5.2판이 발간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DSM-5에서 중독을 진단하는 기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DSM-5에 있는 물질 관련 및 중독 장애는 물질 관련 장애와 비물질 관련 장애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물질 관련 장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 관련 장애 중에 물질 사용 장애가 있습니다. 이 장애는 중독성이 있는 특정한 물질을 거의 매일 사용해서 다양한 부적응적인 증상이 초래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진단명은 뭐뭐뭐 사용장애라고 하죠. 알코올 사용장애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 사용장애 앞에 붙는 진단 물질로는 알코올, 타바코, 칸나비스, 대마를 이야기합니다. LSD나 엑스타시 같은 환각제, 또 본드나 니스 같은 흡입제, 아편유, 또 진정제, 수면제, 항불안제 이 부분, 그리고 암페타민이나 코카인 같은 자극제가 있습니다. 보셨겠지만 여기에 카페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질 사용 장애의 예로는 알코올 사용 장애를 진단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얘는 여러 가지를 다 진단 기준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이 물질만 바뀌어지고요. 그래서 알코올 사용 장애를 진단 기준을 좀 살펴보면요, 임상적으로 심각한 기능 손상이나 고통을 유발하는 알코올 사용의 부적응적인 패턴이 다음 11가지 항목, 지금 11가지 항목을 사실 이번엔 보여드리진 않는데요. 2개 이상의 증상이 그 11가지 항목 중에 1년 이내, 12개월 이내에 나타났어야 진단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보여드리진 않지만 말씀을 좀 드리면요, 11가지 항목에는 알코올을 흔히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양을 혹은 더 오래 기간 마신다. 알코올 사용을 줄이거나 통제하려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지만 매번 실패한다. 알코올을 구하기 위해 구하거나 마시거나 또 아니면 효과를
로부터 회복되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1가지 항목의 또 그 마지막 두 항목은 내성이나 금단 증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진단되었다가 진단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기간이 3개월이 넘으면 회복되었다고 보는데요. 그 기간이 12개월 이상이 되어야만 지속적인 회복 상태로 구분합니다. 이거는 뭐 도박장애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네 번째 진단 기준인 알코올을 마시고 싶은 강한 갈망이나 욕구나 충동이 있으면 뭐 이게 두 개가 아니라 딱 한 가지 항목에 들어도 이거는 회복이라고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단 기준 항목 몇 개에 해당하느냐에 따라서 약한 뭐 경도, 뭐 약한 정도 경도 아니면 중증 상태 뭐 이렇게 구분합니다. 참고로 진단 기준이 6개 이상 진단 기준 항목에 6개 이상이 해당되면 중증이라고 진단합니다. 다음으로는 물질 유발성 장애가 있습니다. 이 물질 유발성 장애라는 것은 특정 물질의 사용으로 인해 초래되는 부적응적 후유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위 진단명으로 물질 중독, 물질 금단, 물질 혹은 약물 유발성 정신장애 이 세 가지의 진단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부할 내용은 물질 유발성 장애 중에 물질 중독인데요. 여기서 중독이란 우리 전체에게는 어딕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그 용어 설명하면서 설명하는 건데 여기에 중독은 우리가 번역할 때 중독으로 했지만 영어 표현에서 인톡시케이션입니다. 다시 말해 특정한 물질을 복용하는 도중 혹은 직후에 일시적으로 부적응 증상을 보일 때 진단하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는 취했다는 얘기입니다. 취한 상태에서 좀 부적응적인 문제가 나타나면요. 진단명은 뭐뭐뭐 중독 이렇게 표기합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보통 짧은 시간 동안 지속되고 물질의 효과가 떨어지면 복용적 상태로 돌아갑니다. 진단 물질로는 알코올, 카페인, 칸나비스, 환각제, 흡입제, 아편유, 진정, 수면, 뭐 항불안제 이런 게 들어가고 또 자극제가 있습니다. 뭐 보셨겠지만 타바코, 즉 니코틴은 여기 포함이 되지는 않습니다. 니코틴은 인톡시케이션 때문에 취한 상태로 진단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또 뭐 알코올 중독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기서 알코올 중독이란 지난번에 저희가 공부했던 한 챕터의 제목에서의 알코올 중독이 아니고 DSM-5의 알코올 유발성 장애 중에 알코올 중독이란 뜻입니다. 이 진단명으로 진단되려면 최근에 알코올을 섭취했었어야 됩니다. 그 알코올이 들어와서 지금 이 독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니까요. 알코올 섭취 도중이나 직후에 취한 상태에서 임상적으로 심각한 부적응적 행동의 변화, 심리적 변화가 초래됐어야 진단할 수 있죠. 부적응적인 행동 변화라고 하는 건 뭐 부적절한 성행동을 했다든지 공격 행동을 보였다든지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심리적 변화는 뭐 기분이 불안정했다든지 판단력에서 손상이 되었다든지 이런 것들 다 포함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알코올 섭취 도중이나 직후에 불분명한 말투가 보인다든지 운동 걷는 것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어떤 운동 협응에 곤란이 있다든지 또 이 안구가 불수의적인 안구 이 홈탕인데 이게 불수의적으로 막 눈이 떨린다든지 기억력의 손상이라든지 뭐 아니면 약간 혼술했는데 혼미한 상태에 빠졌다든지 이러면 진단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물질 유발성 장애는 물질 금단입니다. 물질 금단은 물질 사용을 멈췄거나 줄였었거나 하면 나타나는 신체적, 정신적 금단 증상 때문에 고통이 초래된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진단명은 뭐뭐뭐 금단 이렇게 표기하죠. 여기에는 이제 이렇게 진단할 수 있는 물질은 알코올, 타바코, 카페인, 칸나비스, 뭐 아편유, 진정제, 수면제, 항불안제 뭐 이런 쪽, 그다음 자극제가 들어갑니다. 참고로 DSM-4에는 없었는데 5에 새롭게 카페인 금단이 포함됐습니다. 여기서는 알코올 금단을 한번 예로 들겠는데요. 진단의 조건으로는 심하게 장기간 사용해서 알코올의 사용을 중단하거나 사용량을 의미 있게 감소한 적이 있었을 때 이게 진단이 되어지는 거고요. 또 알코올 사용을 중단했거나 아니면 사용량을 크게 감소하고 나서 몇 시간이나 며칠 지난 이후에 자율신경계의 기능 항진이 보인다든지 손이 떨린다든지
또 불면증에 시달리게 된다든지 오심이나 구토, 환각이나 착각, 아니면 정신운동성 지체, 막 느리게 움직이고 뭐 이러는 부분, 불안이나 발작 이런 것들 중에서 2가지 증상 이상이 나타나야 됩니다. 한 가지면 아니고요. 2가지 이상이 나타나면 진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증상이 사회적이고 직업적인 쪽, 아니면 또 중요한 어떤 기능에 심각한 고통과 손상을 초래했을 때만 진단할 수 있는 또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조건이 또 있냐면, 그런 증상이 다른 의학적 질환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되고, 다른 물질 중독이나 다른 정신 장애가 원래 있었기 때문에 생긴 거라면 이 금단으로 이 알코올 금단으로 진단할 수 없다는 거죠. 마지막 3번째 알코올 유발성 장애는 물질이나 약물에 의한 유발성 정신장애입니다. 아까 그 장애 앞에 정신이란, 그러니까 그 약물을 장기간 하다가 보면 이 정신장애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 진단을 하는 겁니다. 진단명은 뭐뭐뭐 유발성 정신장애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환각제의 경우는 이와 관련된 증상명을 달리 하는데요. 환각제 지속성 지각장애로 명명합니다. 똑같은 그런 이제 약물을 해서 유발된 정신장애지만 표현을 환각제인 경우엔 환각제 지속성 지각장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DSM-5에 포함된 모든 진단 물질이 유발성 정신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비물질 관련 장애를 다루겠습니다. 비물질 관련 장애에는 도박장애 하나만 있습니다. 중독은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사실 인터넷 게임 중독은 3부의 추후 연구가 필요한 장애로 분류해서 비공식 장애이긴 하지만 성중독은 뭐 그런 방식으로 포함되지 않았어요. 사실 2013년도 DSM-5가 출간되기 수년 전부터 행위 중독이 포함된다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뭐 성중독과 인터넷 중독은 확실히 포함될 수 있을 거로 기대됐지만 참 아쉬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실 도박장애는 DSM-4에서는 병리적 도박이라는 명칭으로 충동 조절장애 범주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중독 행위가 진단명으로 포함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도박장애를 진단하는 기준의 문항들도 그 항목들이 병리적 도박 진단을 진단하는 항목에 거의 변한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 항목 중에서 하나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항목이 하나 줄어든 거 이거 뿐이고, 그 줄어든 항목들은 거의 그 전의 항목들과 거의 비슷합니다. 병리적 도박을 진단할 때처럼요. 이 도박장애는 진단명이 하나입니다. 뭐 하위 진단명이 없고요. 도박 행동을 통제하지 못해서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하는 경우에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도박 중독의 진단 기준에 관해서 뭐 자세히 저희가 설명하고 공부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독 장애를 진단하는 방법에 관해서 공부하셨습니다. DSM 진단 체계를 모르고 중독 상담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DSM-5의 물질 관련 및 중독 장애 부분에 충분히 익숙해지실 때까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